주요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이 지난해 해외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 또 한 번 관치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이 한일합섬 창업주 일가와 중견 건설업체 오너 일가 등 부유층 자녀를 대마 사범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와 MBK 파트너스로 구성된 사모펀드 연합에 경영권을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소영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해외 법인이 지난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KB국민은행 등이 이제 해외 현지 법인들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뭔가요? 네, 대부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 오류가 있거나 늦게 제출했던 현황이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재를 받은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중국에서 2건,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와 인도에서는 각각 1건씩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면서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3,640만 원을 맞았습니다. 또 6월에는 개인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억 6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됐었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월 보고서 오류로 우리 돈 490만 원,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3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에 1,800만 원, 인도에서 8,900만 원 등 모두 3억여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중국에서 또 KB국민은행은 베트남에서 각각 1건씩 확인이 됐었는데 이 하나은행은 외화 지급 보증 소홀로 28억 7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단일 건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내 은행들의 해외 법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덩달아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국내 은행들의 해외 매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해외 점포 증가수는 204개에서 1년 전보다 7개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과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 관리와 또 은행들의 내부 통제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 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의 자리에 유력 주자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고심 끝에 이 차기 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 내부 인사들도 사실은 회장 후보에 좀 오르다 보니까 금융권에 또 한 번 관치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임 전 위원장은 이전에 금융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국무총리실 실장, 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겁니다. 우리금융 회장에 앞서서 일찌감치 금융권 곳곳에서 유력 차기 CEO 후보로 거론되면서 관치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그는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정부 소유의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주도했고요. 또 매각 과정에서 민영화 이후 정부의 불개입을 약속한 장본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임 전 위원장은 우리금융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입후보 의사를 밝혔고요. 앞서 임 추위는 지난 18일에 1차 후보군으로 임 전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을 추려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 추위는 오는 27일에 2차 후보군으로 3, 4명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다음 달 초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 출신 후보들로는 이원덕 우리은행 행장, 또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장 등이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들과 임 전 위원장 간의 3파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스캔들 얘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말 검찰이 재벌가 3세 등 유력층의 이른바 대마 네트워크를 파헤치면서 9명을 재판에 넘겼었습니다. 이어서 한일합섬 창업주 일가와 중견건설업체 오너 일가 등 부유층 자녀도 대마 서부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기업인 등이 연루된 좀 대마 수사의 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한국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네. 검찰은 한일합섬 창업주 고 김한수 한일그룹 회장 일가인 A씨와 또 중견건설업체 D사 일가의 B씨 등을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이 A씨는 대마를 매수, 매도, 유통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대가 되자 동남아 국가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현재 B씨는 설 연휴를 앞둔 18일 검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지인들이 계속해서 검거가 되면서 이 심적 부담이 커지던 상황에서 이 수사팀이 B씨 측에 귀국을 압박하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수사했던 대마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던 유력층 자녀와 또 사업가 등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남양유업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이 홍모 씨와 또 범효상가 3세 조모 씨와 또 JB 금융그룹 일가 사위 임모 씨, 가수 안모 씨 등입니다. 검찰이 9명 이외에 추가로 수사 대상에 올린 이들은 A씨와 B씨 등 유력층 인사를 포함해서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인 H씨와 또 H씨에게 대마를 제공한 30대 회사원 김모 씨가 대마 거래와 흡연 혐의로 인해서 지난달 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대마 매매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이렇게 수사 범위를 넓혀 가다 보니까 B씨처럼 자수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지냈었던 K씨와 또 그의 아들인 회사원 등 이 3명도 남양유업 일가 홍씨에게서 대마를 제공받았다면서 지난달 자수에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홍씨의 기소 소식을 접하고 선처를 바라면서 자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홍씨는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금고와 신발장 등의 대마를 숨겨 보관하며 대마를 원하는 이들을 호텔로 불러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액상 대마를 개당 50만 원씩 받고 판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홍씨는 지난달 말 재판에서 대마 유통과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창업자인 최규옥 회장이 지난해 2천억 원대에 달하는 횡령 사고에 휘말린 이후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메이슨 캐피털 코리아와 또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둘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를 통해서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공개 매수 대상은 오스템 임플란트 발행 주식 총수 가운데 15.7%에서 71.8%의 범위고요. 이 매수 가격은 주당 19만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선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KCGI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 회장이 UCK 컨소시엄의 지분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최대 주주는 UCK 컨소시엄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UCK 컨소시엄은 공개 매수 공고 이전인 지난 21일에 오스템 임플란트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과도 주식 매매 계약 및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유업계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정유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GX 칼텍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 경영 실적 달성에 대한 성과급으로 네. 기본 연봉의 50%를 지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급 지급은 이 지난해 지급된 성과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네. 이 GS 칼텍스의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영업이익 기준은 4조 309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186%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GS 칼텍스뿐만 아니라 다른 정유업계도 지난해 좋은 실적에 힘입어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30일 기본금 10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성과급은 기본급의 600%였으니까 한 해당 이 400% 정도가 오르게 된 겁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조 7,7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나 증가하게 된 겁니다. 네. 특히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2조 원이 넘는 흑자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높아지고 정제 마진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역대 연간 기준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은 아직 성과급 금유가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업계는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그야말로 성과급 잔치가 열리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역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인센티브가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직원들 반발도 극심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측은 좀 해명을 하고 있나요? 네, 이 다음 달 3일에 4분기 실적 발표 당일에 네. 이 온라인 사내 간담회로 불려지는 캠피니언 데이를 개최해서 이 성과급 규모와 재원을 직접 설명할 방침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다수의 네이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네이버 직원의 성과급은 전년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매출은 8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 3분기 연속으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4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사내 독립기업별로 이 성과금을 달리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올해는 아마 대부분 사내 독립기업의 성과급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익보다는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클로바 CIC와 또 광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됐었던 서치 CIC 등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쇼핑 사업 부문인 포레스트 CIC는 이 낙폭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직원 성과급 지급 이후에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등의 네이버 직원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성과급이 절반 이상 줄었으면 이제 더 이상 팀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계속 분분했고요. 또 대규모 인수 후에 돈 없고 영업이익 늘려야 한다는 핑계가 있으니 바로 줄인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LG U+는 최근 18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LG U+ 인터넷망을 쓰는 일부 PC방에서 인터넷이 먹통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악재가 계속 터지는 걸까요? 네, 이것은 이 서비스를 마비시켜서 사용자들의 사이트 접근과 그리고 사용을 차단시키는 디도스 공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특정 지역이 아닌 서울 곳곳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LG U+망을 사용하는 PC방에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해 8월 경상남도 양산에서 LG U+망을 사용하던 한 PC방도 2주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PC방 업주는 U+ 측에서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공격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LG U+ 측은 회사 차원에서 대규모 공격을 받았거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일부 PC방 개별 사례로 판단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피해 사례를 확인해
각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PC방 운영자들 사이에서 이 PC방 피해 보상에 대한 게시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뮤직이 3시간 넘는 오류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 오류에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네. 유튜브 탐색이나 라이브러리 탭이 비워지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이나 아티스트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오후는 오늘 오전 10시쯤에 모두 해소가 되긴 했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튜브는 오늘 오전 7시쯤에 트위터 공지를 통해서 일부 사용자들의 유튜브 뮤직홈이 다운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원이 온전히 재생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iOS 운영체제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뮤직홈 탭을 당겨서 새로 고침을 해볼 것을 안내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해 항의글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플랫폼 토스가 내주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토스는 금융권에서도 고금리 파킹 통장 등 파격적인 시도를 그동안 이어왔었는데요. 비금융권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로 매기 역할을 톡톡히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토스 이 같은 행보가 그런데 알뜰폰 사업자와의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 간의 출혈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저가 경쟁으로 승부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토스 앱과 연계한 서비스와 혜택을 강조하고 또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서 SK텔레콤과 KT, LG U+ 고객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토스 모바일은 기존 알뜰폰 가입과 달리 토스 앱에서 한꺼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가입한 요금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용량보다 적게 데이터를 사용하면 요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 등을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토스가 이렇게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통신업에 진출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먼저 KB국민은행에서도 2019년 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을 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 리브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시장에서도 가격대를 확 낮춘 요금제로 이목을 끌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 리브모바일이 지난해 10월 기준 가입자 수는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은행과 토스에 이어서 이 다른 금융사들도 알뜰폰 통신업 진출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현재 특히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로 이자로 크게 돈을 버는 수익 구조인데 이 같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은행권에서 치우쳐져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일어나자 이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은행들이 앞다퉈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거대 플랫폼을 갖춘 금융권과 이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뜰 통신사업자회는 지난 11월에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스는 최저가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롯데 면세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면세점이 멜버른 국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성공을 하면서 국제선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번 면세 사업권 입찰에는 글로벌 6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멜버른 공항 면세점은 오세아니아 지역 2위 규모의 종합 면세점으로 이번 면세 사업권 입찰에 글로벌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 롯데 면세점이 자연서와 또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세부 계약 사항과
그에 대한 조율도 끝마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롯데 면세점이 이번 멜버른 국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성공한 비결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롯데면세점은 인천과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괌과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주요 거점 국제공항에서 면세 사업을 운영해왔던 노하우를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온라인 플랫폼 역량과 또 상품 소싱 경쟁력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롯데면세점은 오는 6월 호주 멜버른 공항점뿐만 아니라 상반기 싱가포르 창의 공항점의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베트남 하노이 시내점 출점 또한 예고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계속해서 아우를 전망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모듈러 건축물 제작 시설 건설을 위해서 사우디 국부펀드와 상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건설을 맡은 삼성물산, 이번 사업권 확보를 통해서 향후 이 네옴시티 진출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물산은 앞으로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 및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이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 전역의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에 한국과 사우디의 투자 포럼에서 체결한 모듈러 협력 MOU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삼성물산이 사우디에서 진행할 모듈러 공법은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루마이안 총재와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린 수소 생산, 키디아 개발 협력,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얘기하면서 풍부한 도시개발 경험과 정보통신 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국부펀드의 홍해인 키디아 사업 등에 참여해서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와 스마트시티 협력 실행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연 2회 서울과 리야드에서 번갈아 공동실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시민들을 위한 AI 기술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내 교통 AI 전문 기업인 라운로드가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AI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성남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모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이 라운로드는 이 AI 전문 기업 라운피플의 자회사고요. 현재 첨단 기술이 적용된 AI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하고 AI 딥러닝 기반 영상 검지 및 분석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영상이 라운로드가 성남시 야탑고등학교 인근에 설치한 AI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학생들과 어르신 등 보행 지연자가 발생했을 시 이 보행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시간으로 보행자의 횡단 상황을 판단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신호등을 건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초록불이 마지막 1초에서 빨간불로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깜빡깜빡하면서 교통약자가 횡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운로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두 가지 교통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차로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교통 분석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 교통관제센터에서 AI가 분석한 교통 데이터를 가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통 혼잡도를 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돌발 검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로드는 최첨단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차량 및 보행자를 검지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차량 중에서도 버스와 승용차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또
좌회전하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 등을 모두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나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이런 모든 돌발 상황들을 감지해서 이 자동으로 해당 영상을 돌발 상황으로 분류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네. 이 향후 이 자료를 통해서 교통정책 개선 및 또 사고 방지 시스템 제작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라운로드는 현재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진행 사업에서 스마트 교차로 이 73개소에 대해서 AI 영상 분석 시스템과 또 교통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라운로드 박종성 팀장 인터뷰 내용 보시겠습니다. 2022년 성남시 ITS 구축 사업에서 스마트 교차로 운영 시스템 TMS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GPS 좌표 기반으로 교차로 내부의 교통 상황을 디지털 트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고요. 올해에도 성남시 ITS 사업을 진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카메라가 없는 도로까지 도시 전체에 대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분당 야탑 고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AI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까지 교통 상황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